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말 핫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 북한 경제 붕괴에 대한 문제입니다. 북한 경제가 정말 조만간 붕괴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도 붕괴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가를 둘러싼 논란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 붕괴론이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북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제 고개를 드는 것이 붕괴론이고, 그것이 또 뭐 표면화되든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일련의 사람들에게 이제 뭐 내면화되어 있던. 근데 이제 이런 사고와 인식의 이면에는 뭐 이런 것들이죠. 조금만 기다리자.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조금만 기다리면 결국 북한 망할 텐데 뭘 굳이 뭐 북한하고 뭘 뭐 대화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교류 협력할 필요도 없고, 잘 지낼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될 거야 라는 이제 인식들이 깔려 있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북한 붕괴론이라고 하더라도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거하고 북한 경제가 붕괴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북한 체제가 붕괴를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뭐 군사적으로 북한을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가 붕괴한다고 하면은 그 핵심 요인 혹은 출발점은 경제 문제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북한 체제 붕괴론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핵심은 결국은 이제 경제의 붕괴론이라는 부분들이고, 자, 그러면 이제 북한 경제의 붕괴론은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결국은 이제 식량난, 식량 위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보통 최근에는 뭐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도 이제 불리우긴 합니다만은 대규모 아사의 문제이고, 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네 번째 강의에서 별도로 좀 독립적인 주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경제 붕괴의 또 다른 형태가 외환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외화가 보유 바닥이 난다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국가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사실은 외환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를 따름이죠. 자, 최근에 이제 북한이 붕괴론이 나오게 된 이제 그 근저에는 사실은 대북 제재가 있습니다. 자, 그 표 2-1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시대가 시작된 지 이제 11년 정도가 지금 이제 경과했습니다. 2012년부터 그리고 이제 2021년까지 딱 10년 동안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근데 묘하게 대략 한 2017년이 이제 분기점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유엔의 그런 고강도 대북 제재는 2016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17년까지 대략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총 5번 정도 이제 제재가 발효가 되는데, 실제로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17년 정도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집권 한 10년 정도를 딱 두 개의 시기로 나눠 보면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단순히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이 그래 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 표에도 나옵니다만은 일단 퍼포먼스 자체를 보시죠. 12년부터 16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대략 한국은행 추정치로 따지면 연평균 한 1.2%였는데 2017년부터 21년까지는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마이너스 2.3으로 돌았었고요. 그리고 북중무역 같은 경우도 대략 연 60억 불 정도였는데 이게 한 20억 불 정도로 3분의 1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식량도 생산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생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림 2-1을 보시면은 이제 나옵니다만은 한국은행 추정치에 나오는 것이, 자, 북한 경제가 이제 쭉 8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걸어온 길들을 보면 이제 그 동그라미를 친 두 개의 시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왼쪽 동그라미는 어떤 시기냐? 북한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90년대 초 내리막길을 걷는 시기들이고,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94년부터 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연속적으로 하고 되면서 이제 97년이 이제 북한이 이제 가장 낮은 수준 바닥이 되죠. 이게 이제 대략 89년부터 이제 30몇 %를 감소한 시기들이 됩니다만은, 그 시기들하고 그리고 지금의 시기들, 이제 2017년도부터의 것들이 단순히 그냥 모습이 계속 하강 곡선을 걷는다는 모습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수준도 대충 보셔야 됩니다.
대체로 보면은 과거가 이제 2017년도가 이제 요 정도 한 67, 68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옵니다만 지금 대략 한 70, 한 4, 5 정도까지 오는데 이게 좀 있으면은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즉 고난의 행군 수준의 그런 GDP에 이제 근접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근거로 결국은 이제 그 붕괴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추세가 결국은 이제 뭐 2017년부터 계속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제재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코로나 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재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는 결국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붕괴론자들의 이제 그 기본적인 근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연 북한 경제는 정말 붕괴할 건가? 문제를 한번 보시기로 하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북한 스스로 이제 신뢰할 만한 통계를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추정치 결과부터 봐줘야 됩니다. 한국은행의 추정 결과라는 것이 원래 이제 북한 경제 성장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그러니까 추정 결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CIA나 유엔에서도 종종 추정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한국은행의 추정보다는 좀 더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추정은 뭐 결코 한국은행이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워낙 북한이 이제 발표하는 혹은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 자체가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원자료, 로데이터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정의 절대치에 되게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뭐 그럭저럭 맞다 하더라도 절대치는 과연 어느 정도 믿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른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가끔 아주 외부 세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합니다만 가끔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통계 자료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구 센서스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이 이제 2017년도에 다중지표 군집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뭐냐 하면 가계의 전반적인 재산 상태 그리고 주거 환경 그리고 영유아 영양 상태와 같은 주민들이 생활 그리고 생활 수준과 관련된 자료들을 자기네들이 쭉 이제 조사를 해서 국제기구에 이제 보고를 하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던 데이터들이 다른 개발도상국 국가들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생활 수준이 과연 그러면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다른 개도국과 비교를 해보면 과연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통일연구원의 이제 두 박사님이 작업을 하신 결과들입니다. 그림이 이제 그 2-2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인데 다른 이제 78개 국가들과 북한을 비교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약간 시차는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시차는 있습니다만은 뭐 비슷한 시기 2015년과 17년이죠. 그리고 이제 78개 이제 대상 국가들인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 개도국이라고 해서 똑같은 개도국은 아닙니다. 개도국 78개국 중에서도 이제 카테고리를 3개 정도로 나눈 겁니다. 상중하로 나누는 것들이죠. 다만 이제 개도국이니까 그냥 중상위 개도국 그리고 중하위 개도국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사실은 그냥 하위라는 표현을 붙이기 그러니까 그냥 저소득 개도국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구분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개도국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그 수준에 따라서 상중하를 나눴다는 부분들이죠. 그럼 과연 북한이 이제 어느 쪽하고 비슷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림 2-2에 나온 게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막대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순위를 본다 그러면은 전부 다 합치면 79개가 되죠. 그러니까 70개 국외 국가 중에서 북한이 44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보다 재산이 평균적으로 적다라고 판단된 나라가 35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하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소득 국가가 23개 나라입니다. 그럼 북한은 그러니까 개도국 중에서 상중하 중에서 하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중하 중에 한 중간 정도에 온다는 이야기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개도국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하위입니다만은 저소득 개도국보다는 북한이 재산 지수가 높은 수준.
그러니까 개도국 중에서도 중간 그룹의 한 중간 정도가 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뭐 그 과연 그러면 북한이 그 국제기구 통해서 이제 조사한 건데 그게 과연 믿을만하냐? 북한이 뻥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믹스 조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다른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사실은 가전 제품이라든지 그런 각종 내구 소비재를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하는데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수입한 데이터들은 사실은 이제 무역 데이터가 이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는 통계를 발표를 안 합니다만, 그러니까 북한과 무역을 한 상대방은 발표를 합니다. 보통 그걸 이제 경제용어로 이제 거울 통계라 그럽니다. 비춰지는 통계라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발표한 것으로부터 이제 북한이 상황을 추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가전 제품이라든지 그러한 그 가재 도구들이 수입 상황들을 한번 추적을 해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표 2-2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유엔 무역 통계들을 통해서 이제 가전제품 수입한 대수들을 쭉 추적을 했죠. 92년부터 2017년까지. 그리고 이것을 북한의 전체 가구 수와 대비를 시켜본 거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흑백 TV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한 31.7%, 칼라 TV 같은 경우에 91.2% 가구 보유입니다. 그러니까 칼라 TV 같은 경우는 북한 한 가구당 0.912 대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이제 유엔의 믹스에 따르면 98.2입니다. 거의 근사하죠. 가정용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5.5입니다만은 믹스 데이터는 30.3,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소형 냉동고라든지 전기밥솥 같은 경우를 보면은 14.3에 21.6, 특히 전기밥솥 같은 경우는 무역 데이터는 한 55.3인데 유엔 믹스 데이터는 60.1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역 통계가 더 높죠. 94.2인데 믹스는 60.1 정도가 됩니다. 약간의 등락의 차이는 있지만은 믹스 데이터가 전혀 뭐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림 2-3, 2-4, 2-5, 2-6 요 네 개의 그래프를 쭉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TV 그리고 냉장고, 냉동고, 전기밥솥 그리고 PC, 노트북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수입한 대수들을 쭉 이제 시계열로 나열한 것인데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그리고 어떤 거는 2010년대 즉 김정은 시대 그쪽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역 통계를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2000년대 중반 그리고 2010년대 초중반에 중국과의 무역이 수출입 공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이런 소비재들의 그런 수입 증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의문들을 할 수 있죠. 야, 북한은 기본적으로 평양공화국 아니냐. 평양에만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나머지는 전부 엉망진창이고 깡총인데 그걸 우리 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이야기냐. 그렇게 불평등이 극심한 나라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연구 결과는 또 하나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기했던 게 북한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최빈국이냐. 정말 전 지구상에 200몇 개 되는 나라 중에서 정말 거의 꼬레비에 속할 정도로 못 사는 나라이냐. 라는 데 의문을 던지는 거고. 두 번째, 북한이 평양공화국으로 일컬어질 만큼 불평등이 심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 라는 이제 의문을 던지는데 그림 2-7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78개국과 북한의 재산 지수인데 이게 전국 지수와 그리고 가장 잘 사는 지역, 뭐 북한 같으면 평양국 그리고 대부분이 개도국은 수도입니다. 그 지역 전국과 그 잘 사는 지역 수도를 비교를 해본 것들을 나옵니다만은 북한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45도 선은 아닙니다만은 추세선하고는 비슷합니다. 여기 노스코리아로 적혀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쭉 나오죠. 뭐 캄보디아, 그 다음에 뭐 에티오피아 우쩌우쩌 하는 데라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북한의 지역 간 불평등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보는 뭐 일반적인 개도국
것들이 보통의 수준들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이 정도의 그런, 우리는 북한이 되게 특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냥 개도국 일반에서 보는 불평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이죠. 또 하나는 이제 영양 상태 부분들입니다. 그림 2-8을 보시면은 북한과 60개 개도국의 이제 영유아들이 이제 만성적으로 영양이 부족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그것이 이제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그러니까 아주 상태가 좋은, 그거를 이제 1등으로 놓고 가장 높은 국가를 61등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거 약간 그 순서는 거꾸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더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23번째입니다. 즉 61개국 중에서 23번째로 좋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도국 중에서는 어쨌든 상대적입니다만은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지금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 있습니다만 이거는 선진국이 아니고 전반적인 개도국 뭐 70몇 개국, 80몇 개국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논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북한을 막연하게 최빈국이다. 그리고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라고 생각해온 그런 통념이 사실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추정한 부분들이 과연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들, GDP 추세 부분들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림 2-1의 그런 추세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있는 수준이 과연 이게 90년대를 연상시킬 만큼 정말 낮은 수준이냐라는 이제 의문을 도달케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은 북한이 어렵고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갖는 거는 있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2000년대나 2010년대 좀 더 높은 데 올라와 있었다 그러면 결국 과거 90년대 중반 수준까지 가는 데는 좀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시사점들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오해들이 있는 게 북한이 외환 보유고가 고갈된다는 부분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북한을 볼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결국 자본주의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 편입된 나라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국가 부도 사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불이하고 보통 이야기되듯이 국가 위기였습니다. 최대 위기였죠. 97년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결국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빚인데 빚을 제때 못 갚아서 발생한 겁니다. 대외 채무 상환 불이행 같은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결국 기업이 보통 이제 도산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게 뭡니까? 결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과 마찬가지인데, 북한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안타깝게도 이미 북한은 국제적으로 파산 국가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 편입되고 싶어도 안타깝게도 편입이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아까 앞에 1강에서 제가 북한 경제 역사를 말씀드릴 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70년대 중반에 북한이 외채 위기를 맞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은 북한이 이제 각 세계로부터 쭉 빚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빚들도 그렇잖아요. 상환해야 될 스케줄들이 쫙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둘씩 못 갚는 것들이 표면화되는 겁니다. 70년대 중반에 나옵니다. 일본으로부터 못 갚게 되니까 일본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 때를 계기를 위해서 너도 나도 나한테 빚 달라, 아니면 조금만 더 연기해 달라, 뭐 그렇게 좀 더 하자, 뭐 이런저런 걸 했다가 결국 86년도에 들어서서 서방 세계 채권 은행단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미국은 안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때 제재하고 있었으니까. 주로 일본하고 유럽의 그러한 뭐 종합상사라든지 특히 이제 은행들이죠. 걔네들이 채권단을 만들어 가지고 야, 북한 쟤 절대로 돈 못 갚아.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파산국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자기네 그 은행단들이 채권단들이 모인 거니까. 근데 그게 뭐 시그널이 돼가지고 다른 국제금융 기관에서 뭐 다른 은행들이 야, 북한 쟤하고 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아주 일부 뭐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신용장을 개설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에서 이제 사실 퇴출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가 이제 더 쌓여지게 되면서 이미 북한은 국제금융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북한이 뭐 외환 위기? 없죠. 이미 북한은 사실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빚을 엄청 지고 있는데 북한은 배째라고 지금 딱 한 상태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 오케이 알았어, 뭐 니
굳이 뭐 빚독 조고 안 할게 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북한은 뭐 빚을 뭐 갚고 자시고 할 상황이 없습니다. 즉 북한이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은 겉으로는 외환 집중제입니다. 아니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분명히 외환 집중제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외화를 못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북한이 제일 컨트롤을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외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국은 외환을 일정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주민들이 외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북한에서는 경제 위기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국 화폐로 인플레이션이 워낙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자국 화폐가 천대시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돈이나 이제 달러를 선호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달러라이제이션 그리고 위안화이제이션, 외화 통용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사람들이 북한 원화보다는 외화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제 탈북 동포들이 이제 한국에 내려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어떻게 달러를 안 씁니까? 한국 돈만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네들은 워낙 달러나 위안화를 쓰는데 익숙해져 있던 것이었는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보고 놀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북한의 외환 보유고 고갈이라는 것은 불편할 수는 있어요. 당국 입장에서. 하지만 그것이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경제가 어렵다라고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모든 현상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둘 개 다 있는 겁니다. 표 2-3을 보시면은 제가 볼 때 우리는 되게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들, 뭐 경제가 어렵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나열하는데 익숙합니다만 사실은 또 긍정적인 측면들, 어쨌든 북한 경제를 돌리게 하는 힘들, 그런 축들도 동시에 봐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을 때 이게 어느 게 힘들이 더 커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뭐 부정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대북 제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드려야 되는 거는 대북 제재는 분명 그 자체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수준이라는 건 분명히 북한이 예상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년에 북한이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왜? 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시진핑 주석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결국 지금과 같은 고강도 제재에 동의를 하게 했던 겁니다. 미중 관계가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제 종종 뉴스에 들어보시겠습니다만 북한이 ICBM을 발사를 합니다. 일바 레드라인을 넘은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나서 쟤 혼내줘야 돼라고 이제 회의를 조집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무슨 소리해? 니도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서 결국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가 안 되는 지금의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뭐 협조적 혹은 뭐 미중 관계 그런 데서는 괜찮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북 제재가 워낙 강도가 세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시간입니다. 제재라는 것은 워낙 시간이 길면 길수록 뭐 효과는 누적될 수밖에 없죠. 지금 8년째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코로나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북한 사실 전혀 몰랐고 속수무책이었죠. 다만 이거는 이제 북한 스스로 풀 수 있는 여지들은 분명히 생겼고 작년부터는 당연히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이제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재 코로나가 도래했을 때 북한이 나름대로 김정은 시대가 상대적으로 회복되던 시기들입니다. 특히 이제 무역도 확대되고 시장화도 진전되고 국영 부분들도 조금 살아나면서 뭔가 제대로 돼가는 듯한 시점들이었는데 그 시점에서 사실은 제재라는 이제 상황이 닥치면서 경제 회복의 메커니즘들이 이제 와장창 무너지게 되었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경제 전반이 뭐 여전히 이제 물적으로 좀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인데 다만 긍정적인 부분들이 대북 제재 자체는 예측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제재에 대한 내성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제재의 역사는 언제부터냐? 70년이 됩니다. 한국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불과 그 다음 주에 미국이 제재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북한은 제재에 견뎌왔던 부분들이고 뭐 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력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종종 이야기하는 뭐 각종 이제 뭐
그 암호화폐와 같은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그런 그 외화 획득 활동, 그러니까 이른바 제재 회피 활동들도 꽤 활발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장화가 30년 되면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가재 도구라든지 그런 또 화폐 자산 같은 게 옛날보다는 분명히 많아졌습니다. 그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위기라는 것은 셀프 봉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다들 놀랬죠. 8월 달에 갑자기 물론 이제 뭐 4월 달에 우리 코로나가 걸렸다. 문제다라고 이제 할 때 왜 하필 그럴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코로나는 확산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시점에 딱 우리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코로나 증세는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서둘러 방역의 승리 그리고 조기 그걸 했던 것들이죠. 왜? 결국 자기네들도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냐?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방역이 어느 정도 승리됐다는 걸 선언하고 그래야만 결국 국경을 문을 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즉 코로나를 하더라도 셀프 봉쇄고 이제 코로나는 속도는 좀 더딥니다만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드디어 마스크도 이제 벗었습니다만은 북쪽도 약간의 시간만 걸립니다만은 북한도 결국 이제 최소한 코로나 위기로 인한 문제는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결국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과 같이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이제 푸틴 러시아까지 날아가서 결국 북중 정상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것처럼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싸고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 점점 뭐 좀 굳어지는 그런 추세라는 것은 사실 북한으로서는 되게 북한 경제 입장에서는 이제 호재라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까지 같이 본다 그러면은 과연 북한 경제가 이렇게 쉽게 붕괴하겠는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을 볼 때 이러한 그 팩트 하나하나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해야만 과연 그 정말 붕괴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